저를 믿고 반복 학습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여러분도 제가 받은 점수 이상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빅데이터 결과 해석 과목에서 분석 모형 개선입니다. 이번 강의는 빅데이터 결과 해석에서 분석 모형 평가 및 개선이고 분석 모형 개선입니다. 먼저 과대적합 방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매개변수 최적화, 분석 모형 융합, 최종 모형 선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과대적합 방지입니다. 개요입니다. 과대적합, 오버피팅이라고 하죠. 훈련 데이터에서 높은 성능을 보이지만 새로운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검증 데이터 이런 새로운 데이터에서 성능이 급격하게 저하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과대적합의 원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일반화가 부족하다고 말을 합니다. 모델이 너무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모델이 복잡하다라는 말은 매개 변수가 많다는 의미가 되고요. 매개 변수가 많다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독립 변수가 많아서 관련된 매개 변수, 즉 우리가 설정하지 않고 학습 과정 중에 자동적으로 설정이 되는 이런 변수가 많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훈련 데이터 양이 부족하거나 불필요한 노이즈까지 학습하게 되면 과대적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과소적합, 언더피팅이라고 하죠. 훈련 데이터뿐만 아니라 새로운 데이터에서도 성능이 낮은 현상을 말합니다. 자, 과대적합하고는 다른 의미입니다. 과대적합은 훈련 데이터에서는 성능이 높지만 새로운 데이터에서 성능이 저하되는 거고, 과소적합은 처음부터 성능이 낮은 현상인 거죠. 원인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학습이 부족한 거죠. 학습이 부족한 원인은 많겠죠. 충분한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충분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또는 모델이 너무 단순하다 보면, 한편으로 매개 변수가 너무 적다 보면 이와 같은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죠? 모델이 너무 복잡해도 안 되고 너무 단순해도 안 되고. 자,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면 제가 분석 모형 오차와 복잡도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다음과 같이 최적의 중간 지점을 찾아야 합니다. 과소적합이 일어나지도 않고 과대적합이 일어나지도 않는 중간 지점을 찾아야지만 이 지점이 바로 모델이 가장 학습이 잘 된, 성능이 가장 좋은 구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분석 모형의 오차와 복잡도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분석 모형의 편향과 분산은 트레이드 오프 관계입니다. 자, 편향 오차, 우리는 바이어스 에러라고 하죠. 정답과 예측값의 차이를 말하고요. 평향 오차를 우리는 학습 오차라고 하고요. 모델이 단순해서 발생합니다. 과소적합의 원인이 됩니다. 자, 과소적합은 학습이 부족해서 그렇고, 학습이 부족한 이유는 모델이 단순해서 그렇고, 이런 이유는 편향 오차, 학습 오차가 커서 원인이 되는 겁니다. 분산 오차, 우리는 일반적으로 일반화 오차라고 합니다.
분산 오차는 이 예측값에 퍼진 정도. 그래서 이 예측값이 정답에서 벗어나 있지만 한 부위에 계속 예측값이 거기에 몰려 있다라고 하면 편향 오차는 어느 정도 있지만 분산 오차는 적어지는 경우가 되는 거죠. 모델이 복잡해서 불안정할 때 발생합니다. 과대적합의 원인이 됩니다. 총 오차는 편향 오차와 분산 오차의 합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U자형 곡선을 가지고 있고요. 오차가 최소가 되는 최적의 그 모델 복잡도 지점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편향 오차와 분산 오차의 균형 지점, 즉 총 오차의 U자형 곡선에서 만곡점이 바로 일반화 성능이 가장 좋은 모형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 가로축은 모델의 복잡도가 되고요. 세로축은 분석 모형의 오차가 됩니다. 모델의 복잡도가 높아진다라는 말은 매개 변수가 많아진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 파랑색은 편향 오차, 학습 오차를 말하고요. 이 빨강색 선은 분산 오차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 선은 편향 오차와 분산 오차의 합입니다. 해당 그래프는 일반적인 현상을 말합니다. 자, 모델 복잡도가 낮을 때는 당연하겠죠. 편향 오차가 크고 분산 오차는 작습니다. 해당 구간이 바로 과소적합이 일어나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모델 복잡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편향 오차, 학습 오차는 점점 떨어지지만 반대로 분산 오차는 점점 높아지네요. 이 빨간색 영역이 바로 과대적합이 일어나는 영역이고요. 그래서 총 오차, 편향 오차와 분산 오차의 합인 이 U자형 곡선의 가장 낮은 지점이 바로 일반화 성능이 가장 좋은 모형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했는데 성능이 좋게 나옵니다. 하지만 새로운 데이터, 즉 검증 데이터로 검증을 했더니 성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과대적합 영역일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의도적으로 모델의 복잡도를 낮추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적의 모형은 편향과 분산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대적합 방지 대책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데이터 관련, 모델 관련, 가중치 규제 관련. 일반적으로 시험은 다음 장인 가중치 규제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자, 과대적합 방지 종류. 데이터적인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학습 데이터를 더 많이 확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분산 오차를 떨어뜨리는 거고요. 다음은 교차 검증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홀드아웃, K폴드, LPO, LOO 등이 있습니다. 교차 검증에 대한 자세한 강의는 우리가 이전 강의인 필기 4-1-1-3 분석 모형 평가에서 자세히 강의를 다루었고요. 해당 강의를 학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델 관련은 좀 더 단순한 모델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가중치 규제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우리가 현업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것이 L1 규제, L2 규제,
엘라스틱 넷 규제가 있습니다. 자, 에론 규제를 우리는 라쏘라고 하고요. L2 규제를 리찌라고 합니다. 자, L1이기 때문에 L, 라쏘라고 암기를 하고요. L2, 글자가 R자 같죠? 리찌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엘라스틱 넷은 L1 규제와 L2 규제를 합한 게 됩니다. 자, L1 규제, 라쏘. L1 규제는 가중치를 규제를 하는데 어떻게 규제를 하냐 하면 가중치의 절대값의 합을 페널티로 부여합니다. 효과는 불필요한 변수의 가중치를 0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수 선택이 가능하고요. 주 사용처는 변수 선택이 가능하므로 많은 고차원의 데이터 학습에서 변수 선택이 필요한 회귀 모형에 적합합니다. 자, L2 규제는 리찌라고 하고요. 가중치의 제곱 합을 페널티로 부여합니다. 자, 이해되셨죠? L1 규제는 절대값, L2 규제는 가중치의 제곱 합. 효과는 큰 가중치를 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L1 규제는 이 절대값의 합을 페널티로 부여하기 때문에 0으로 만들 수가 있다면 L2 규제의 리치는 아무리 억제를 하더라도 0으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뭐 0.000 이렇게 만들 수는 있겠죠. L2 규제는 모델의 안정화와 다중 공성성을 완화시켜 줍니다. 주 사용처는 다중 공선성이 있는 회귀 모형에 사용합니다. 엘라스티닉 넷은 L1과 L2의 규제를 결합한 거기 때문에 L1의 변수 선택 기능과 L2의 어떤 모델의 안정화 효과를 동시에 활용합니다. 그래서 현업에서는 엘라스티닉 넷을 많이 사용하겠죠. 자, 시험은 어떻게 나올까요? 시험은 주로 L1 규제, L2 규제 언급이 나오면서 이 절대값 제곱합을 서로 이제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문제가 나오고요. 자, 두 번째, 매개 변수 최적화입니다. 자, 개요입니다. 매개 변수 파라미터라고 하죠. 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매개 변수는 모형의 학습을 통해서 분석 모형 내부에서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변수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회귀 개수, 인공신경망의 가중치 등이 있겠죠. 반대로 하이퍼 파라미터, 초매개 변수 하이퍼 파라미터는 분석가가 모형 학습 전에 설정하는 변수입니다. 파라미터 매개 변수는 모형 학습을 통해서 분석가가 아닌 모형 내부에서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값이고요. 자, 초매개 변수는 우리가 설정해주는 값 많죠? 인공신경망에서 학습률, 뭐 레이어 수, 뭐 활성화 알고리즘 등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 하려고 하는 거는 매개 변수 파라미터의 최적화입니다. 매개 변수 최적화란 학습 데이터로부터 손실함수, 우리는 비용함수라고도 하는데요. 로스 펑션이라고 합니다. 이런 함수의 값을 가장 작게 만드는 매개 변수의 최적값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누가 하죠? 모형 자체적으로 합니다.
이 손실함수, 비용함수, 이 로스 펑션이라고 하는 거는 분석 모형이 예측한 결과와 실제 값의 차이, 즉 오차를 나타내는 함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MSE 등이 있죠. 벌써 이번 강의에 반이 지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 영상을 보면 좋겠습니다. 시험에서는 주로 이 매개변수 최적화 기법의 종류에 관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 먼저 이 매개변수 최적화의 기법은 크게 경사하강법이 있고요. 이 경사하강법에서 개선된 모멘텀, 아다그레드, RMS 프로, 아담 등과 같은 기법이 있습니다. 자, 경사하강법이 중요합니다. 경사하강법,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고요. 손실함수의 기울기를 통해서 가중치를 반복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최적화 기법입니다.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경사하강법은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손실함수의 기울기를 통해서 최적화를 나아간다.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개념이 중요하고요. 경사하강법, 학습률이 너무 작을 경우에 학습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또한 지역 최소화 값에 수렴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학습률이 너무 클 경우에는 손실함수의 값이 오히려 커질 위험이 존재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해당 그래프가 바로 경사하강법에서 학습률의 크기 차이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자, 먼저 왼쪽이 작은 학습률, 오른쪽이 큰 학습률을 제가 대략적으로 그렸고요. 작은 학습률, 예를 들어서 0.1 정도죠. 가로축은 이제 가중치가 되고 세로축은 이제 로스, 손실이 되는데 이제 학습률이 너무 작으면 이렇게 학습을 막 해가다가 가장 손실이 작은 지점은 요 파란색 지점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해당 부위는 바로 어떤 부분적인 이렇게 움푹 들어간 부위인데 여기에서 이게 가장 작다고 인식을 해버리는 거죠. 해당 내용이 바로 지역 최소값에 수렴할 위험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른쪽 그림처럼 큰 학습률, 예를 들어서 1.2 정도가 되면 이렇게 크게 막 학습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파란색 지점에 이 최소값은 도달하지 못하고 이 별표 지점, 해당 지점에서 그냥 이게 최소값이다 라고 이제 인지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최적점을 지나면서 진동하거나 발산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률이 너무 작으면 학습 시간이 이렇게 조금씩 내려가니까 오래 걸리고 지역 최소값에 수렴할 위험이 존재를 하고 학습률이 너무 크면 너무 크게 진동을 하면서 최적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불안정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경사하강법을 다시 이 전체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구분이 됩니다. 배치 경사하강법, 확률적 경사하강법, 미니 배치 경사하강법이 있습니다. 제가 말을 할 테니까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배치 경사하강법은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를 모두 한 번에 다 사용해서 기울기를 계산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느리겠죠. 하지만 안정적입니다. 확률적 경사하강법은 데이터를 한 개씩 무작위로 선택을 해서 손실함수의 기울기 값을 계산하는 거죠. 하지만 랜덤이기 때문에 빠르지만 진동이 심한 경우죠.
미니 배치 경사하강법은 데이터를 배치, 묶음 단위로 기울기를 계산합니다. K폴드랑 비슷합니다. 속도와 안정성이 균형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뭐 농담이긴 하지만 이 빅데이터 분석 기사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고민이 있을 때 해결책을 생각하는 방법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거죠. 많은 양을 한 번에 생각하기보다는 랜덤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막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떤 카테고리로 묶어가지고 생각을 하는 게 약간 배치 같은 방법으로 생각을 하면 인생도 좀 더 수월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자, 시험에서는 경사하강법에서 배치 경사하강법, 확률적 경사하강법, 미니 배치 경사하강법에 대한 내용과 경사하강법에 대한 전반적인 학습률에 따른 내용이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고요. 이런 경사하강법을 계산한 것들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고, 모멘텀, 아다그레드, RMS 프로, 아담 등이 있습니다. 실제 해당 내용은 시험에 별로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자, 모멘텀이라고 하는 거는 경사하강법의 이전 기울기의 이동 방향, 즉 우리는 관성이라고 합니다. 관성을 반영한 거고요. 낙하하는 공에 관성이 붙는 것처럼 좁은 골짜기에서도 빠르게 수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말이 어렵지만 장점은 이 좁은 골짜기 지역 최소값 탈출에 도움이 됩니다. 아다그레드는 변수마다 적응형 학습률을 적용합니다. 자주 업데이트되는 변수는 학습률을 낮게, 드물게 업데이트되는 변수는 학습률을 높게 하는 거죠. 희소 데이터에 효과적이고요. 단점은 학습률이 점점 줄어 결국 학습이 멈출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주 업데이트되는 변수는 학습률을 낮추니까요. 자, RMS 프롭은 아다그레드의 단점, 즉 학습률이 0에 가까워짐을 개선한 거고요. 지수 가중 이동 평균으로 학습률을 조절하여 계속 학습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RNN, 순환신경망 등 이런 시계열 모형에 자주 사용되고요. 아담은 모멘텀과 이 RMS 프롭의 결합이고요. 모멘텀이 이전 기울기를 반영을 하고 RMS 프롭은 학습률을 적응적으로 조정을 하죠. 가장 널리 쓰이는 최적화 기법이기도 하고 딥러닝의 기본 옵티마이저입니다. 아담이. 자, 이게 내용이 어려운데 어떻게 그냥 기억을 하면 좋냐 하면 모멘텀은 관성을 이용한다. 아다그레드는 적응형 학습률이다. RMS 프롬은 아다그레드를 개선한 건데 학습률을 유지를 한다. 따라서 아다그레드는 적응형 학습률이지만 학습률 유지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개선한 거니까. 아담은 모멘텀과 RMS 프롭을 결합한 거고 가장 많이 사용된다. 이렇게 주요 키워드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현업에서도 굳이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알고 있을 필요는 없고 궁금할 때 확인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분석 모형의 융합, 최종 모형 선정입니다. 분석 모형의 융합. 분석 모형의 융합은 우리는 이미 학습을 했습니다. 바로 앙상블 기법이 분석 모형의 융합입니다. 자세한 강의는 필기시험 3-2-2-7 앙상블 분석
해당 강의를 학습하면 좀 더 자세히 기법에 대해서 알고 있고요.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정리만 하겠습니다. 앙상블은 여러 가지 기법이 있죠. 배깅, 부스팅, 스태킹, 보팅이 있습니다. 배깅, 부스팅은 동일한 알고리즘을 쓰는 거고, 스태킹, 보팅은 서로 다른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큰 카테고리가 이렇게 다르고요. 배깅은 부트스트랩 샘플링 플러스 병렬 학습 후 투표 혹은 평균이죠. 배깅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랜덤 포레스트. 부스팅은 동일한 알고리즘인데 오분류 데이터에 가중치를 부여해서 순차적으로 학습하는 거죠. 배깅은 병렬 학습. 대표적인 예가 아다부스트, XG부스트 등이 있고요. 스태킹은 서로 다른 알고리즘을 쌓는 거죠. 그래서 여러 모델의 예측값을 메타 모델에 입력해 최종 예측을 하는 거고요. 보팅은 서로 다른 알고리즘을 쌓는 게 아니라 각각의 서로 다른 여러 모델의 예측값을 투표로 최종 결정하는 거죠. 이때 투표할 때 하드 보팅이 있고 소프트 보팅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분석을 했고 데이터 전처리를 했고 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모형을 선정을 했고 분석 모형을 평가를 했고 이제 분석 모형을 최종 선정을 하는 겁니다. 선정 절차는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평가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종 모형의 평가 기준을 설정을 하고요. 분류냐 회계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다음 그 평가 기준에 맞추어서 분석 모형을 평가를 합니다. 학습 데이터가 아닌 검증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로 평가를 하고 다음은 당연히 그 평가 결과가 가장 좋은 최종 모형을 선정을 하겠죠. 이때 우리가 과적합 방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평가 기준 선정은 분석 모형 완료된 후에 평가 기준을 정합니다. 회귀 모형과 분류 모형에 따라 달라지고 해당 회귀 모형의 평가 기준, 분류 모형의 평가 기준 역시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학습을 했습니다. 필기시험 4-1-1-2를 학습하면 회귀 모형, 분류 모형의 평가 지표를 자세히 다루었고요. 그 다음에 분석 모형을 평가를 하죠. 훈련 데이터에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데이터, 검증 데이터를 사용해야 됩니다. 해당 내용도 가끔씩 필기시험에 나옵니다. 이렇게 훈련 데이터에 사용한 데이터를 사용한다. 이렇게 말을 바꾸어서 옳지 않은 거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마지막은 최종 모형을 선정을 합니다. 예측 성능뿐만 아니라 실제 업무에 반영할 수 있는지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분석가가 일반화 성능이 좋은 모델을 선정을 했는데 실제 현업에서 사용하는 이런 실무자들이 그 모형을 사용할 줄 모른다라고 하면 의미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정말 간단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떤 수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오히려 성능이 떨어지지만 그러면 회귀 모형을 제한하는 것도 고려사항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분석 모형 개선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요. 다음 강의는 이제 4과목의 분석 결과 해석 및 활용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반복과 학습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